68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일론 머스크, 저자 월터 아이작슨, 출판일 2023년 9월 13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어보자. 책 소개.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그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 천재인가 몽상가인가, 영웅인가 사기꾼인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1%의 가능성에 모든 걸 걸며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의 모든 것. 스티브 잡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저자 월터 아이작슨이 집필한 2023년도 최고의 화제작 일론 머스크가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됐다. 일론 머스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세계 1위 부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 괴짜, 몽상가, 사기꾼, 천재, 영웅, 혁신가, 허풍쟁이, 냉혈한 관종. 한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의 별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를 향한 대중과 언론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누군가는 그를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이자 인류를 구할 영웅이라며 존경을 표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를 충동적인 트윗과 말실수로 하룻밤에도 수조 원의 자산 가치를 날려버리는 문제적 기업가라며 비난한다. 도전하는 사업마다 놀라운 혁신으로 업계의 판도를 뒤집는 기업가지만 그 이면에는 공감 능력 제로의 독재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쿨하게 인정한다.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론 머스크,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에 출연해서 이 공식 전기의 집필을 위해 일론 머스크를 2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며 다양한 측면으로 그를 분석한 아이작슨은 대중이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건 피상적인 면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악마 모드와 열정을 빼놓고는 일론 머스크를 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감정을 차단하게 된 어린 시절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다. 또한 그런 냉정한 성향이 한편으로는 장점으로 발휘되어 극도의 리스크를 즐기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벌여나갈 수 있었던 거라고도 말한다. 꽤 오랜 시간 일론 머스크와 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아이작슨은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며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책에 담긴 일론 머스크의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불가능에 도전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험가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놀랍도록 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인간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인공지능도, 화성 탐사 계획도 그리고 앞으로 그가 우리 눈앞에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도 감히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저자 소개. 저자 월터 아이작슨, 영미작가, 세계적인 전기 전문작가. 1952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다. 워싱턴 D.C. 소재 초당파적 교육 및 정책 연구 기관인 에스펀 연구소 대표, CNN 회장, 타임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타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툴레인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이노베이터,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 벤저민 프랭클린 인생의 발견, 코드 브레이커 등이 있다. 스티브 잡스 이후 세상을 바꾸는 시대의 혁신가로 일론 머스크를 꼽고 있던 아이작슨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2년 넘게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일 중독자 일론 머스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와 함께 공장을 걸으며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또한 그의 가족, 친구, 동료 및 조언자들 130여 명을 만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머스크의 다른 면모를 추적했다. 집필을 위해 꽤 오랜 시간 일론 머스크와 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아이작슨은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며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긴 시간 노력의 결과가 담긴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면서 복잡하고 논쟁적인 인물인 일론 머스크를 일화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세계적인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집필하고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공식 전기.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같은 거물 기업가부터 가족, 주변인, 동료와 경쟁자까지 2년간 머스크를 포함 130여 명의 밀착 인터뷰를 거쳐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놀랍도록 솔직한 이야기.
타임의 편집장이자 CNN의 최고 경영자였던 세계적인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우리 시대 가장 논란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가 스티브 잡스에 이어 파헤친 인물은 말 한마디로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다. 자신을 향한 세간의 온갖 논쟁을 마치 즐기는 것처럼 보이던 일론 머스크도 한 번쯤은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써줄 사람으로 월터 아이작슨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으니 자신의 전기를 가감없이 써줄 것을 제안한다. 마침 스티브 잡스 이후 세상을 바꾸는 시대의 혁신가로 일론 머스크를 꼽고 있던 아이작슨은 그 후 2년 넘게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일 중독자 일론 머스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와 함께 공장을 걸으며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또한 그의 가족, 친구, 동료 및 조언자들을 만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머스크의 다른 면모를 추적한다. 아이작슨이 이 전기를 집필하기 위해 인터뷰한 대상은 130여 명으로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같은 세계적인 거물 기업가뿐만 아니라 머스크와 한때는 동료였지만 회사에서 그를 몰아냄으로써 적이 되어버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레리 페이지와의 일화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거물급 기업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게 한다. 3번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파산 직전에 몰렸던 순간의 이야기, 미루고 미루던 신혼여행을 간 사이 사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당한 사건 등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다. 긴 시간 노력의 결과가 담긴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면서 복잡하고 논쟁적인 인물인 일론 머스크를 일화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지하에서 우주까지 모든 걸 바꾸는 남자, 일론 머스크. 전기차, 민간 우주여행, 재생에너지, 하이퍼루프,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 트위터. 그가 만들어가는 지구의 미래, 머스크 유니버스는 어떤 모습일까? 2021년은 일론 머스크에게 최고의 해였다. 타임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스페이스X는 민간 승무원을 궤도에 보낸 최초의 민간 기업이 되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시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가 내세운 목표를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던 언론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머스크보다 지구상의 생활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거의 없다. 그는 지구 밖 생활에도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동세대에서 가장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기업가라는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는 인물이다. 라는 식의 호의적인 평가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스페이스X를 통해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고 스타링크를 통해 정보의 자유를 구현하고 테슬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가속화하며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할 뿐 이라고 말하는 그의 사명감에 사람들은 깊이 감동하고 환호했다. 물론 그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가 직원들에게 가한 압박은 몹시 비인간적인 것이었지만 페이팔을 시작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최근 인수한 트위터까지 머스크는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차근차근 건설 중이다.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겠다는 그의 야심찬 계획, 지구에서 태어났으니 죽음은 화성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소유하고 있던 집을 모두 팔고 그 돈을 모두 다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 그가 그리는 머스크 유니버스 머스크 유니버스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그가 해온 말과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그가 바꿀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상과학 소설과 비디오 게임에 탐닉하던 괴짜 소녀는 어떻게 시대의 혁신가가 되었는가? 일론 머스크를 다양한 관점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책. 공감 능력 제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양면성의 비밀을 밝혀낸다.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리곤 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를 콘크리트 계단 아래로 떠밀었다. 이 일로 그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얼굴과 몸에 생긴 흉터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을 정도로 자신을 매번 바보천치, 멍청이라고 부르며 변덕스럽게 대하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반응은 감정을 차단하는 것. 게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에 그의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작슨은 선천적인 공감 능력의 부족과 후천적으로 발달시킨 감정 차단 밸브가 머스크를 냉담하고 무감각한 경영자로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자가 되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머스크 또한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의 고통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한다. 이 책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괴짜 소년의 면모가 담겨 있다. 하루에 9에서 10시간씩 서재에 틀어박혀 공상과학 소설과 과학책을 읽어대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던 모습. 비디오 게임에 매료되어 직접 프로그램을 배워 블래스타라는 게임을 만든 후 이걸 잡지사에 $500에 팔았던 초등학교 시절과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해 돈을 벌어들인 대학 시절 이야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어도 포기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일단 시도해보면서 무수히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 등 그가 사업가로 알려지기 전의 모습들은 한편의 성장소설처럼 읽힌다. 경쟁자들의 비웃음과 동료들의 배신, 실패로 인한 좌절 속에서도 자신이 상상한 모든 걸 결국은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읽는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또한 그가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았던 여러 여인들 저스틴, 탈룰라, 앰버 허드, 클레어 부셰 그라임스와의 애증의 러브스토리를 비롯하여 측근들만이 알 수 있는 그의 이면의 모습, 급격한 기분 변화와 불안감, 두려움,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기업가 이전의 인간 일론 머스크를 다각도로 낱낱이 파헤친 이 책을 통해 화성을 지구로 만들겠다는 그의 원대한 꿈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무모해 보이는 그의 도전이 인류에 대한 걱정과 사명감과 맞닿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매번 바보천치, 멍청이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다루기 힘든 감정적 요소를 드러내게 만드는 내면의 어떤 것이든 차단하려는 게 유일한 반응 아니겠어요. 이 감정 차단 밸브는 그를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자가 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저스틴은 일론은 두려움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두려움을 차단한 사람이라면 기쁨이나 연민 같은 감정도 차단해야 했겠죠.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얻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에게 만족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었다. 중략,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독서는 일론에게 심리적 안식처가 되었다. 때때로 그는 오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9시간 내내 독서에 몰두하기도 했다. 가족 전체가 누군가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기라도 하면 일론은 그 집의 서재로 사라지곤 했다. 시내에 나간 날에는 거리를 배회하다 결국에는 서점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곤 했다. 그는 만화책도 깊이 탐닉했다. 하나의 목적에 매진하는 슈퍼히어로들의 열정이 특히 그를 매료시켰다. 다들 항상 세계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속바지를 겉에 입거나 몸에 딱 붙는 철제 수트를 입은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일론의 말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일론은 무언가 빠졌다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존재에 대한 종교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 모두 우주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 와 같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루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물리학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 존재의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청소년기의 실존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략 다행스럽게도 그는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지혜의 원천인 공상과학 소설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는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공상과학 섹션을 죄다 휩쓸고 사서에게 더 많은 책을 주문해달라고 졸랐다. 일론과 킴버리 집투를 출범한 지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9년 1월 프루디안이 그들을 사무실로 불러 컴팩 컴퓨터가 현금 3억 70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컴팩 컴퓨터는 자사의 알타비스타 검색 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형제는 12%의 소유 지분을 60대 40의 비율로 나누었고 그리하여 27살의 일론은 2200만 달러, 킴벌은 1500만 달러를 손에 쥐고 발을 빼게 되었다. 일론은 수표가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다. 은행 계좌 잔고가 5,000달러에서 2,200만 5,000달러로 불어났으니 말이에요. 일론의 말이다. 머스크는 8개월 전에 저스틴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신혼여행을 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적이게도 그는 동료들이 그를 퇴진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던 9월에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올림픽 행사에도 참석할 겸 호주로 떠났는데 런던과 싱가포르에 들러서 잠재 투자자들을 만나는 일정까지 소화했다. 머스크가 출국하자마자 레부치는 틸에게 전화를 걸어 한시적으로라도 CEO로 복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틸이 승낙하자 반란군은 손을 맞잡고 이사회에 맞서기로 합의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신들의 대의를 지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게 했다. 중략 머스크는 출국한 지 나흘 만에 그 이유를 파악했다. 한 직원이 머스크의 리더십을 찬양하고 음모 모의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사회에 보낸 이메일이 그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머스크는 기습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머스크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비현실적인 데드라인을 정할 것을 고집했다. 예를 들면 그는 아직 제작되지도 않은 로켓 엔진에 사용할 테스트 스탠드를 몇 주 내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광적인 긴박감이 우리의 운영 원칙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선언했다. 긴박감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제1원리에 입각한 사고를 하게 만들었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뮬러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또한 정신적으로 유해한 측면이 있었다. 사람들이 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공격적인 일정을 정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기만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일론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탈룰라는 매일 밤 머스크가 거칠게 잠꼬대를 중얼거리거나 때로는 팔을 마구 휘두르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녀는 말한다. 머스크는 야경증에 시달렸어요.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저를 핥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 필사적 몸부림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겁이 났어요. 때때로 그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속이 뒤집어지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비명을 지르며 구역질을 하곤 했어요. 저는 변기 옆에 서서 그의 머리를 잡아주곤 했죠. 머스크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지만 2008년에는 거의 한계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렀다. 묘책을 찾아 해결책을 내놔야 하고 또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 밤낮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인공지능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은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럴링크, 인간을 닮은 로봇인 옵티머스, 수백만 개의 영상으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켜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또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국 머스크는 인공일반지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AI라는 새로운 챗봇 회사를 설립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에 이른다. 중량 머스크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개발할 라이벌 AI 팀을 구축해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2020년 초 머스크는 이 모든 것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거의 모든 물리적 소유물을 팔고 있습니다. X가 태어나기 사흘 전에 그가 트위터에 올렸다. 앞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그는 조 로건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유물은 사람을 짓누르며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억만장자는 경멸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나쁜 것인 양 치부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봐, 억만장자 그런 거 그렇게 죄다 가져야겠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 이제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캘리포니아 소재의 주택들을 모두 매각한 후 머스크는 텍사스로 이사했고 그라임스도 곧 그 뒤를 따랐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로부터 임차한 보카치카의 작은 규격형 주택에 주로 머물렀다. 56장. 머스크의 아이들 중에서 베조스와 머스크는 몇 가지 면에서 서로 닮았다. 두 사람 모두 열정과 혁신, 의지력으로 업계를 뒤흔들었다. 두 사람 모두 직원들을 퉁명스럽게 대했고 주저없이 멍청한 짓거리라고 힐책했으며 의심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에게 분노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 베조스는 이익 프로핏의 철자를 알기나 하느냐는 질문에 PROPHET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에 대한 탐구와 관련해서는 서로 달랐다. 베조스는 체계적이었다. 머스크의 본능은 리스크를 무릅쓰고서라도 미친 데드라인으로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화가 나면 심술궂게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특히 트위터로 못된 짓을 저지르곤 한다. 그는 골프 셔츠를 입고 찍은 배가 불룩 나온 게이츠의 사진에 임신한 남성을 묘사한 이미지를 나란히 붙여 트위터에 올렸다. 당신이 빨리 살을 빼야 한다면. 거기에 단 그의 코멘트였다. 게이츠는 머스크가 왜 자신의 공매도 투자에 대해 화를 내는지 진정으로 의아해했다. 그리고 머스크는 게이츠가 그것을 의아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같은 정도로 의아해했다. 머스크는 게이츠와 문자를 주고받은 직후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가 명백히 미쳤다고 그리고 완전히 얼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를 좋아하고 싶었었는데 한숨. 옵티머스의 두 손이 하트를 이루는 로고가 새겨진 커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결박에서 풀린 옵티머스가 당당하게 서서 두 팔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움직였어요. 작동하고 있어요. 중량 머스크도 안도한 표정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청중에게 말했다.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수백만 대의 로봇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풍요로운 미래, 빈곤이 없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문명의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기업 문화에 일으킨 변화는 역사상 가장 큰 축에 속했다. 트위터는 장인이 만든 무료 식사와 요가 스튜디오, 6급 안식 휴가, 심리적 안전에 대한 관심 등으로 충만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육성 문화를 자랑하던 직장에서 그 반대편 극단으로 이동했다. 그가 그렇게 바꾼 이유는 단지 비용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광적인 전사들이 심리적 위안보다는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거칠고 혹독한 환경을 선호했다. 때로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부순다는 의미였고 트위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트위터 데이트 와치 트위터임 종지켜보기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기술 및 미디어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며 이 서비스의 작별을 고했다. 심지어 머스크 본인도 트위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서 웃음을 흘렸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